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도 잘 해주시고 또 앞에서 열기도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부담이 좀 줄어드네요. 일단 오늘은 심편이 부모교육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이고 그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오늘 시간에 어떤 것들을 어떤 내용을 나눌 거라고 알고 오셨는지 또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겠구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먼저 조금 여쭤보고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계셨거나 혹은 생각하고 계셨나요? 리듬 생활, 네. 맞아요. 학교에서는 방향이 이런데 땡 치고 집에 오니까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거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하고 뭐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 아니 너무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그 얘기예요. 네. 어디서 정보가 샜는지 모르겠지만 정보가 샌 게 아니라면 우리가 훌륭한 텔레파시로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신 게 있을까요? 저희는 그런 얘기 있어요. 기껏 돈을 내고 여기 오는데 네. 집에서 딴 짓을 하면 까먹는 거 아니냐. 맞춰서 가자. 네. 우리 대운의 가정은 학교와 가정의 리듬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네. 바쁘신 일이 있으면 지금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어떻게 비슷한 생각이신 거죠? 네. 네. 예전에 리듬 생활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발도로프 어린이집 교사가 아니고 일반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발도로프 교육의 대표적인 리듬 생활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리듬 생활? 매일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엄청 애들이 지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약간 의문을 표시한 분이 계셨거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리듬 생활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단어만 봤을 때. 그래서 부모님들이 리듬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네. 또 혹시 또 말씀 하실 분 계실까요? 네, 얘기가 나온 거는 리듬 생활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잘 말씀 주신 가정과 학교가 어떻게 아이를 놓고 한 아이의 삶을 어떻게 보면 나눠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주고받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강의를 준비할 때는 좀 리듬 생활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도르프 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도 좀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발도르프 교육은 이제 리듬 생활이라는 이름 아래에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되게 쉽게 말하면은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고 뭐 제때 먹고 아이의 삶이 좀 자연스러운 어떤 생활의 리듬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할 수 있도록 잘 지켜줄 수 있도록 뭐 미디어가에 대한 교육도 포함이 되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준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훌륭한 조세현 선생님 계시고 각반 담임 선생님들 다 훌륭하신데 제가 굳이 그거를 오늘 어떻게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조금 더 좋은 주제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제가 그 학교와 가정의 건강한 리듬이라는 그 소개 글을 쓸 때까지만 해도 약간 정확히 뭘 할지가 약간 조금 정확하지가 않았어가지고 사실 조금 막연하게 그 안내 글을 쓴 거였는데 네, 그 사이에 시간이 이번 주를 지나면서 좀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거겠다 싶은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는 여전히 큰 타이틀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학교와 가정, 이 아이를 놓고 같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와 가정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어떤 관계 그리고 어떤 협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으면서 아이를 놓고 키워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드리면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한 상을 조금 가지시면은 이후에 우리 훌륭한 담임 선생님들 조수연 선생님, 이성우 선생님 또 제가 올해 신편입하신 부모님들이랑 이야기를 이후의 것들을 나눠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을 조금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혹시 이런 모양, 형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안 보셨으면 거짓말이죠. 이 모양을 안 봤을 리가 없으니까. 그냥 8팔자를 눕힌 거잖아요. 근데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이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 부여를 조금 특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내용에서 적용이 돼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학교에서 낮 동안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의 삶을 살고 다시 학교로 와서 학교의 삶을 살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학교와 가정에서의 시간이라는 게 되게 다른 세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는 이 길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들은 아직은 변화라든가 운동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가는 이 두 가지의 세계가 일치되어 있고 좀 또 두 곳에서 하는 활동은 다르지만 비슷한 색깔로 아이를 감싸 안아 주려면은 여기가 학교라고 한다면 교사들과 학교와 그리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좀 많은 대화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필요하고 또 이 대화를 한다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게 학교와 가정에서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정말 선의를 가지고 참여하고 교사들도 선의를 가지고 참여하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역할에 대한 상이 조금 불분명하면은 서로 정말 선의로 하는데 그게 원하는 결과는 안 나오는 그런 때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면은 공동육아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서는 부모님들이 거의 이제 모든 거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고 또 결정도 필요하고 그런 체계잖아요. 그리고 좀 더 거기서는 선생님들은 고용되는 형태일 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경우에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때로는 어떤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전폭적으로 같이 참여하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사실 되게 고마운 일이죠. 학교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열심히 모든 걸 다해서 참여하려고 하시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역할을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자라는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 선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그 방식들이 사실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있고 아이들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아이를 존중한다는 것이 너도 마찬가지로 뭐 집안의 대소사에 뭐 정당한 한 표를 가지고 참여해 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이들을 좀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죠. 너가 뭘 먹을지, 너가 술을 먹을지 말지는 너가 결정해 라고 하는 거는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에게는 그거는 학대와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발도르프 교육은 좀 모범적인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거를 보통 삼원론이라고 표현하고 또 사회 삼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그 원칙에 따라서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학교에서는 어떤 예를 들면 교사회는 어떤 역할을 맡는가, 부모회는 어떤 역할을 맡는가, 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맡는가,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어떤 원칙, 각 영역에서의 어떤 원칙, 그리고 어떻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먼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이니까 학교는 그에 맞춰서 운영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교육 얘기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문화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학교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죠. 교육이라는 곳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죠. 경제나 정치 영역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목표로 하는가, 이런 얘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문화가 담겨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사회사문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또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거는 생각해보면 재밌게도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모여 만든 공동체고, 사람은 이 수많은 것들을 압축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인간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것이 세계와 우주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다 포함한다고 루돌프 슈타이너가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과 인지학, 인간에 대한 이해로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우리가 우주에 대한 이야기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에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세상의 압축 재현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들이 압축돼서 재현되고 있는, 말 그대로 압축 재현되고 있는 형태가 인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발도르프 교육에서, 인지학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 얘기가 또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볼게요. 발도르프 교육이 가진 세계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뭔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네, 유기이론론이라고 하죠. 네,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중요한 용어라 가지고 썩었어요.
유기 이론론이라고 해요. 유기 이론론이 발도르프 교육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유기 이론론이 뭐냐? 사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보면 작년 월 세미나 1년에 걸쳐서 쭉 펼친 셈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이 용어 자체가, 이 개념 자체가 이 내용을 너무 정확하게 담고 있어서 이 개념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만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유기적이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유기체죠. 그래서 저거는 유기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생물이다, 생명이 있다라는 말과 거의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내 저기 발가락 끝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가 내 전신에 영향을 줘요. 내가 발가락 끝에 발톱 밑에 가시가 박혔다.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되죠. 내 전신이 온통 그 신경을 쓴다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는 행동, 거기도 영향을 받죠. 근데 무기물, 예를 들면 돌멩이들끼리는 제가 여기서 이걸 두드리는 일이 여기 있는 이 시계에게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영향이 있지만 거의 영향이 없죠. 별개로, 얘는 얘대로 그냥 따로 가고 여기서 일어나는 이 일은 따로 가고 분리가 되어 있죠. 그것이랑 다른 거는 유기체적 성격, 그것은 다 연결돼 있다는 거. 세상의 만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상호 영향을 긴밀하게 주고받는다. 이게 유기적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론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리지널에 있어서 또는 핵심에 있어서, 그걸 결국에 이루는 근본, 성질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론론이라는 거는 주로는 이원론이 아니다라는 거고,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것, 정신과 물질 두 가지 대비에 있어서 정신과 물질은 사실 동일한 데서 출발을 했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상태 변화에 따라서 물질이 되기도 하고 정신이 되기도 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정신과 물질을 나누고 정신의 원리와 물질의 원리는 서로 뭐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유기 이론론이기 때문에 인간을 보통 크게 나누면은 물질과 정신으로 나누죠. 인간이 가진 몸과 어떤 정신적인 부분으로 나누면 그 두 가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애초에 그게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같은 하나에서 상태가 다르게 나온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기 이론론을 잘 표현하는 발도르프 교육에서 인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인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 틀들이 있죠. 그리고 그거 중에 3단계로 된 게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부모님들? 인간은 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네, 역시 유서 깊고 훌륭한 햇살 아래 어린이집을 나온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사람은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몸, 혼, 영이 있다. 몸, 혼, 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죠. 몸은 몸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몸이 전혀 어렵지 않죠. 그리고 혼은 뭘까? 혼은 이거를 우리는 우리말로 한다면은 마음이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잘 와닿죠. 우리가 나는 마음이 없어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극단적인 어떤 유물론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그것은 뇌의 호르몬 작용이다. 그러니까 호르몬 작용이라 하면 화학 작용이라는 거죠. 화학 작용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직관적으로는 공감은 잘 안 가요. 그렇게 우리가 가진 수많은 어떤 생각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어떤 가치 지향 또는 예술성, 이런 것들이 화학 작용으로 환원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까지도 사실은 마음까지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 이런 거구나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어려워지는 부분은 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영이 뭘까? 영은 제가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알기 전에 영에 대해서 들을 때는 저희 심령 현상 할 때 심령에 영이 들어가죠. 그리고 뭐 그런 거 심령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뭐 폴터가이스트 이런 거. 영이 뭘까? 발도르프 교육은 이 영이 뭔지가 불분명하면 안 돼요. 왜냐면 발도르프 교육은 영성을 추구하는 교육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했을 때 말이 약간 조금 어버버하게 나가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이 뭔지 뭘 지향해 가는 건지가 어버버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영성이 뭘까? 영성이 뭘까? 그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영성이 뭘까? 그거는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개념 정의는 이렇게 A다라고 하면 A가 아닌 것들은 A가 아니니까. 그죠? 그게 개념 정의죠. A인 것과 not A, A가 아닌 것들을 나누는 게 개념 정의니까 영은 그 성격상 아마 개념 정의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들이 뭔지 조금 상은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과 대비를 시킬 때 두 가지를 대비시킬 때 조금 더 그 성격을 보통 더 뚜렷하게 우리가 느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본다면 영과 대비되는 것은 보통 물질인 것 같아요. 여기 몸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영은 물질적이지 않은 거죠. 그럼 물질적이지 않다는 거는 뭔가? 영은 뭔가?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은 물질은 뭘까요? 물질은 굳어 있고 그다음에 정해진 거. 여기 있는 이 마스크는 정해져 있잖아요. 모양도 정해져 있고 색깔 다 굳어 있죠. 그리고 굳어 있으니까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 같은 거는 정해져 있지도 않고 뭐 굳어져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거를 네. 그래서 이런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동양에서는 음양으로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은 양에 해당하고 물질은 음에 해당한다. 그러면 음양을 그렇게 배치하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음양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어서 약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 조금 드는데 동양에서 음양을 얘기할 때 양은 확산하는 거, 퍼져나가는 거, 그리고 음은 수축하는 거, 이렇게 뭉치는 거 이런 성질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게 저는 정신과 물질을 설명하는 제일 정확한 설명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일원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을 이루는 바탕은 가장 근본에서는 두 개가 동일한데 이것들이 가장 뭉쳐서 형태가 드러나서 우리 감각 지각이 되고 형태가 없는 것들은 감각 지각도 안 되죠. 그런데 뭉치면 우리 눈에 드러나고 어떻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굳어지는 거죠. 마치 물이 상태 변화를 하는 것처럼 물은 똑같은 실체는 하나죠. 물은 실체는 하나인데 물 분자들이 가장 이렇게 활동성이 높아서 이렇게 퍼져 있으면 그러면은 기체가 되죠. 그렇죠. 기체가 되면은 보이지도 않고 형태도 없어요. 그렇지만 물은 있는 거죠. 얘가 조금 더 활동성이 떨어져서 더 굳어지고 하면 제일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고체처럼 되는 거잖아요. 얼음처럼 굳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물질과 영의 관계도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가 있고 굳어져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감각 지각할 수 있을 만큼 감각적으로 다 보이니까 이런 것들 다 감각적으로 지각될 만큼 굳어진 것은 물질이 되고 그러지 않는 것들은 어떤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있겠죠. 그리고 그 점에서 또 우리가 영과 물질을 대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감각이에요. 그래서 감각 지각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인 거죠. 그리고
영은 감각지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감각지각이라는 것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감각으로 지각한다는 거는 우리 감각은 나눠져 있잖아요.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12감각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오감각, 오감이라고 하는데, 감각의 특징은 이 대상의 감각으로 캐치하는 이 정보를 각각 다 분리해서 본다는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코로는 냄새만 맡는 거고, 눈으로는 시각적인 정보만 보는 거고, 귀로는 청각, 소리를 듣는 거고, 뭐 미각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 감각들이 있죠. 촉각 있고, 촉각에도 현대 상식에서는 촉각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더 포함된 것들이 열 감각도 다른 거고, 어떤 누르는 이 압력에 대한 감각도 다른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한 게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12감각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감각은 이 대상을, 우리가 보는 이 꽃은 사실은 하나인데 이것들을 세분화해서 나눠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질이 그런 거죠. 물질은 이렇게 한번 굳어지면은 다 따로따로 개별 분리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각한다는 거는 그 가진 감각적 성질을 하나씩 분리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영이 하는 역할이 사실 조금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영이라는 건 앞서 제가 기체 비유를 할 때 말씀드렸던 거는 아직 형태 지워지지 않았고 굳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 씨앗 같은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라면은 이번에는 제가 그 감각 지각과 감각과 대비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드리는 얘기는 영의 성질은 뭐냐?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할 때는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생각해 보면은 조금 재밌는 부분인데, 영성은 그래서 통합성이라고도 말을 쉽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재밌어요. 여기에 이 꽃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꽃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내용은 뭔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보고 계시니까 아마 색깔 보이고 형태 보이고, 그리고 제가 냄새는 잘 맡는 편인데 냄새가 별로 이렇게 안 나는 꽃인가? 냄새가 안 나지만 냄새도 있겠죠. 그리고 만지면은 이 촉각이 있어요. 촉각도 있고 열에 대한 감각도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가 발도르프 학교니까 이런 걸 들어 올린다면은 이 무게 감각이 느껴지고 균형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균형을 맞추려면 좀 이렇게 잡는 뭐 그런 균형 감각도 있고, 이것들을 내가 잠깐 이렇게 살짝 던졌을 때 이게 어떻게 올라갔다가 움직여서 다시 내려오겠다에 대한 느낌도 있고, 그런 게 발도르프 교육에서 고유 운동 감각도 이야기하죠. 이건 고유 운동 감각이 좀 물질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방금 감각적 정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약간 철학적인 내용인데, 이 정보들이 쭉 들어왔잖아요. 그게 뭐 한 7가지라고 해보죠. 12가지라고 하죠. 우리 발도르프 교육은 12감각이라고 하니까 카테고리 맞춰서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했던 이제 대단한 사상가들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칸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런 걸 묶는 이게 있다. 이 정보들을 묶어주는 그게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개별개별 정보지. 내가 경험했던. 근데 우리는 이걸 묶어주기 때문에 우리 의식 안에서 뭔가가 이걸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꽃이야 라고 하고 이 꽃은 하얘, 이 꽃의 모양은 어때? 뭐 촉감은 어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드리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그것들이 여기 이렇게 다 묶인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칸트 같은 철학자들은 철학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인간이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메커니즘은 잘 들여다보면 설명이 조금 잘 돼요. 뭐냐면 말 그대로 감각적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그게 좀 쌓여서 일정 수준이 되면은 우리 의식 안에서 이게 지각이 돼요. 어떤 색이라는 거, 색에 대한 경험이 좀 쌓이면 이제 하얀색이라는 것이 나한테 명료하게 인식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그거에 대한 어떤 감정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 처리가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조작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것까지는 알겠어. 그래서 감각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묶어주는 그리고 하나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거는 뭘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해봤는데 결국에 인지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통합하는 것, 우리가 감각적으로 얻은 모든 이 세상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영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죠. 그래서 그런 직관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다 통합하려고 해요. 다 연결지어서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게 없었으면은 이 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정말로 사람의 독특한 특성인데 끊임없이 모든 거를 다 연결짓고 통합하려고 해요. 그게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래서 왜 불교에서는 삼심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과거의 마음도 없고 현재의 마음도 없고 미래의 마음도 없다. 삼심은 얻을 수 없다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과거랑 미래라는 게 있나요? 과거랑 미래가 있나? 과거 미래가 있나? 과거가 어디에 있나? 미래는 있나?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있다고 할 수 있나?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과거랑 미래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도 조금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왜 과거하고 미래가 없어요? 당연히 있지. 내가 과거가 있으니까 내 지금 현 상태가 있는 거고 미래도 내 현 상태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방향성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몰라도 어느 정도로 가겠지. 제가 만약에 분필을 이렇게 던져 올린다면은 저는 분필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미래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만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짓고 또 미래랑도 우리는 연결시킨다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애초에 우리가 공간을 지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들이 우리가 다 물질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공간 안에서도 이 모든 이 성질들이 같이 하나로 묶인다는 거. 그게 제가 꽃에 대한 예시를 들었지만 사실 더 생각해 볼 만한 예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나는 내 손도 있고 내 발도 있고 내 몸도 있고 내 마음도 있는데 나는 그거를 왜 나라고 느끼는가? 그 모든 게 나라고 느끼는 이유는 나라고 묶어주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사람은 자기 의식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제 겪었던 일이 오늘 내가 어제 일과 오늘의 일이 통합이 안 된다. 내가 미래에 닥쳐올 일들이 현재로서 내가 감당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 일어날 뻔한 일도 내가 그것이 수용하기가 어렵다. 한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아픈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뭐 이런 관계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들은 항상 이 통합이 필요하고 연결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영성은 통합성을 의미하는 거고 또 반대로 여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이고 정해진 것이고 정형화된 것이고 그리고 나눠진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영성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그래도 잠깐 시간을 내서 좀 더 생각을 조금 더 모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는 제가 가진 생각이고요. 제 어떻게 보면은 제 가이드인 것이고 여기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심장이 계속. 네. 그냥 가진 생각이나 막연한 인상도 괜찮습니다. 어렵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인상이네요. 영성이란 어렵다. 네. 어려운 이유는 아마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그렇죠. 개념 정의가 어렵고, 네. 개념 정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감각 지각을 해본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실감하는 게 실감이 안 되는 것은 전혀 아닌데 애매한 거죠. 내가 이걸 느꼈는데 이게 영성인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어렵죠. 순수의식. 순수의식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그게 뭘까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맞아요. 영성의 한 가지 특성이죠.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게 이제 순수 의식이라는 게 처음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씨앗 그리고 보다 원형적인 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좀 전개되기 전의 상태, 가능성들의 집합. 그 가능성들이 펼쳐져서 가장 뻗어나가고 가장 드러난 형태가 아마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물질이 되겠죠. 그리고 영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어떤 원동력을 제공하면서 이것이 나아갈 방향과 어떤 가능성들 그런 것들을 불어 넣어주는 게 될 거고요. 네, 제가 좀 영에 대한 설명을 모몬영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잘 드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더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어서 할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조금 더 명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3단계가 이거를 보통 이제 삼원성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은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네, 인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뻗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하고 역할을 나눌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교육은 문화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고 문화는 사회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건 처음에는 유기 이론론을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긴밀하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은 몸, 혼, 영을 가지고 있고 유기 이론론에 따라서 이것들의 성질은 바탕에서는 같다. 그런데 이것들끼리 서로 이제 조금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셋은 아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는 얘기까지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거꾸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슈타이너는 아까 그리고 제가 이 유기 이론론의 한 가지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저는 프랙탈적이라는 표현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프랙탈이 왜 프랙탈 아시나요? 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거 그림을 너무 잘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잘 그릴까? 여기 이 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별 안에 오각형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이 별을 또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조금 못 그렸지만 이 안에 또 오각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오각형을 또 그릴 수가 있어요. 오각형이 아니고 별을. 그럼 이 안에 또 생기겠죠. 그럼 또 그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바깥에도 이렇게 계속 좁혀서 들어갈 수 있고 좁혀도 무한히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프랙탈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 단위에서 일어나는 질서나 원리가 그것을 확대해도 같은 단위에서 그것이 한 단위를 이루기만 한다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게 뭐냐면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집단을 이뤄도 똑같이 일어나고, 만약에 다 모여서 사회를 이룬다?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그것이 그런 인간만 놓고 일어나는가? 정말로 이 프랙탈적인 원리가, 그리고 유기 일원론이니까 모든 것에 통하는 질서라고 한다면은 역사에도 일어나고 그냥 어떤 물질에서도 일어나는 패턴이고 이 원리들이 반복돼서 일어난다 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인간은 이렇게 몸, 혼,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사회 역시 사회 안에도 몸, 혼, 영에 해당하는 그 영역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회를 생각하면은 꼽는 영역들이 어떤 영역들이 있나요? 사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치가 있고, 우리 신문 보면은 섹션 나눠져 있잖아요.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학교에서 오래 강의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또 여쭤볼게요. 여기 몸에 해당하는 건 정치, 경제, 문화 중에서는 뭘까요? 네, 경제죠. 너무 직관적이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호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네, 우등생이신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것도 아니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여기 쓰고 싶은데 아직 칠판이 안 말라서 여기가 경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혼은 그러면 정치, 경제, 문화에서 뭐가 될까요? 문화? 정치라는 얘기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러면 여기가 정치냐 여기가 문화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은 정치일까요? 문화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정치는 아닐 것 같죠. 우리가 얼마 전에 대선을 치러서 또 더 영성이 정치는 아니겠다는 생각도 드나요? 네, 인간 안에 몸은 영이 있듯이 한 사회 안에서는 경제, 정치, 문화가 있다고 슈타이너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발도르프 교육에서 이해하는 사회의 삼원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삼원성은 몸혼영이라면은 사회의 삼원성은 경제, 정치, 문화다라는 거. 이게 조금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시나요? 직관적으로 사실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이것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경제, 정치, 문화가 있다고 하면은 슈타이너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지켜야 하는 핵심 가치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치들은 그 가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영역이 잘 기능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구는 뭐냐면은 어떤 것들이냐면 프랑스 대혁명이 아주 인류사에 중요한 사건인데 거기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들을 한번 선언을 한 셈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자유, 평등, 박애. 그래요? 근데 혹시 박애가 뭔지 잘 알고 계시나요? 왜냐면 제가 박애가 뭔지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거든요. 사실은 박애를 이해해 보려고 하질 않아서 박애라는 말은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어감적으로 썼었어요. 근데 박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약간 요즘 평소에는 잘 안 쓰죠. 한자 문화가 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박애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게 넓을 박이고 펼박한 펼박이고 애가 사랑이니까 너무 좋은 말이죠. 사랑을 모두에게. 근데 정확하게는 제가 좀 더 정확한 이해하기 더 좋은 의미로는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그러니까 어떤 이거를 좁게 볼 수도 있고 넓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같이 산다는 거예요. 공동체고 우리는 영향 주면서 같이 살아간다. 너랑 나는 분리된 개별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거다. 그거를 새기는 게 이제 박애고 공동체성인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도 한번 이 맞춰 넣기를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유, 평등, 박애가 있으면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영역들에서 어떻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건 거죠. 만약에 자유가 있다.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자유가 어디에서 꼭 있어야만 그 영역이 제대로 기능을 할까? 이 영역에 자유가 없으면 이 영역은 제대로 기능하지가 않아. 또 평등은, 박애는 공동체성이기도 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순서대로 자유, 평등, 박애.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밑에서 위로 자유, 평등, 박애. 그렇게도 배치를 할 수가 있죠.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나요? 6가지인가요? 네. 우리 학교에서 수학 가르치는 김은혜 선생님 6가지 맞아요? 그쵸? 네. 근데 6가지가 지금 얘기가 나오진 않았고 2가지가 나왔어요. 자유, 평등, 박애라는 한 가지랑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 2가지가 나왔으니까 그럼 일단 여기는 정해진 거예요. 여기는 평등이에요. 왜 웃으셨죠? 저도 알려주세요. 재밌어. 어떤 게? 네. 아니, 정해졌다고 하시니까. 아, 정해져서? 네 아, 가지 경우에 공통된 것으로. 네. 때 찌기한 그런 거구나. 네. 네. 네, 2가지 중에 슈타이너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동으로 맞추셨어요. 네, 2가지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기 대원의 가족은 너무 이렇게 시작부터 참여를 잘해 주셨는데 네. 정말로 꼭 상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이건 너무 근데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정치 과정이라는 거는 서로가 가진 어떤 서로가 추구하는 바를 교환하고 나누는 과정이잖아요. 대화가 없이 정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충분히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요. 그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각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줄게는 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한다. 그런 게 이제 보통 참정권으로 표현되는 거고, 참정권에서 또 특히 투표와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 원칙은 1인 1표잖아요. 너가 한 표는 그거는 꼭 너가 남들이랑 똑같이 행사하게 해줄게 라는 거. 평등이고. 그럼 이게 여기가 박애냐, 여기가 박애냐, 자유가 여기냐 여기냐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떨까요? 네. 슈타이너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아까 대호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영역에 없으면은 이 영역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 박애를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저기 슈타이너만은 아니고 여러 사상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너무 간단해요. 경제 영역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잘 알고 있으니까 다들 알죠. 이거는 그 국부론에 나오는 저 빵집 주인이 너를 좀 돕고 싶어서 빵을 팔아서 네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빵집 주인이 자신의 이기심으로 내가 돈 벌려고 하니까 그 마음 때문에 빵을 파는 거고, 그래서 네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사회가 원활히 굴러가는 거야. 빵집 주인이 어떤 선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 때문에 사회가 또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국부론이죠. 네. 그런데 이후에 많은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담 스미스는 너의 그 경제 주체들의 이기심 때문에 돌아가는 거라고 했지만 좀 더 보니까 사실은 그런 공동체성 없이는 경제가 잘 작동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폴라니 같은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경제 영역이 커지면은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은 그거는 뭐예요? 사유재산의 불평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서 성공한 사람은 돈이 많아지고 잘 안 된 사람은 돈이 많지가 않죠. 그럼 이거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한다고요. 불평등을 낳는다. 평등해지지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우리가 모두가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평등해지면은 사람들의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지는데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왜 기분이 나빠지지? 나랑 전혀 경제에서 얘기하듯이 전혀 나랑 상관없는 별개의 존재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우리는 공동체라고 느끼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불평등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저절로 사람들의 움직임은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나아가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공동체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공동체 안에 불평등이 너무 커지면은 그 공동체는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이런 함께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그거는 오늘날에는 그냥 다 경험적으로 잘 알죠. 그런 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천민 자본주의라든지 어떤 약탈적 경제라든지 그런 걸로 표현되니까. 그래서 경제에서는 다 잘 작용 원활히 기능하려면 이게 필요하다고 한 것이었고, 평등은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될 것이고, 문화의 영역에서 핵심적인 것은 자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의 교육 이념이 그거죠. 자유로운 인간을 키우는 것. 그래서 저희가 아까 시작하면서 낭송했던 그 교육 이념에도
우리는 아이들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키우겠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다시 우리가 그 발도르프 교육의 이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발도르프 교육이 지향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경제적인 의미의 자유. 경제적인 의미의 자유는 그것은 보통 사유재산권으로 표현되는 거죠. 내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이 보통 경제적 의미의 자유죠. 그리고 정치적 의미의 자유는 뭘까요? 보통 정치에 대한 참여를 얘기하는 거죠. 정치적 자유는. 그리고 문화에 대한 자유가 있죠. 그리고 발도르프 교육이 지향하는 자유는 이 문화에 대한 문화의 자유인 것이고. 그러면 문화적 자유라는 것은 뭘까? 너무 잘 맞추셔서 대화 아버지 문화적 자유는 뭘까요? 네. 표현의 자유. 네, 표현의 자유. 그렇죠. 표현의 자유도 포함되죠. 네. 또 어떤 자유가 문화적 자유일까요? 다양성. 네, 그런 것도 연결되죠. 맞아요. 다양성. 그리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표현하고. 맞아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 자유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우리 문화권에서 쓰던 한자어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아요. 이게 옛날 한문 문헌에서 자유란 말은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번역하면서 만든 말인데 사실 되게 이 말을 제가 생각할 땐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글자 안에 이 자유가 물론 문화적 자유이긴 하지만 이게 다 담겨 있어서 이게 스스로 자자고 그 다음에 이게 말미암을 유자예요. 말미암을 유라는 게 이제 말미암다라는 말이 원인이라는 거죠. 이유가 어떤 또는 동기, 모티베이션이 자기 안에 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자유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메뉴판 보면서 고민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은 자유는 아니죠. 메뉴판 안에 있는 것 중에 선택한 거잖아요. 메뉴판은 내가 선택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어떤 근본적으로 그 동기,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동기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자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문화적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이 지향하는 이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게 이 내용인 거예요. 아이들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키우겠다. 어떤 자유로운 인간? 어떤 사유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참여에 있어서 원활한 것도 아니라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포함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자유, 자신의 삶, 자신의 행동 그거에 있어서 이유를, 원인을, 동기를 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슈타인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제가 뒷부분을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원래는 한 11시 반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뒷부분에서는 좀 더 토론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뒷부분은 조금 더 속도를 내볼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면은 거의 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부모님들 얼굴만 보고는 반응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까지 오니까 그래도 이 0에서 출발한 이것들이 뭔지 약간 감이 오죠. 조금 그래도 오죠. 저를 배려해서 끄덕이는 게 아니라 진짜 끄덕이시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사회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문화까지도 온 거죠. 문화에선 자유가 중요하다. 우린 이걸 추구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교육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은 이 영역 안에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교육은? 이 안에 넣는다면은 경제는 아닐 거고 뭐 정치도 아니니까 문화겠죠. 그러니까 교육은 문화 영역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문화의 핵심 영역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핵심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것이 뭐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문화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교육이 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너무 이해가 잘 돼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키워서 사회로 보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가서 뭐 이 영역에 종사하기도 하고 여기서 일하기도 하고 여기서 일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정치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제도가 따로 있어서 민주적 제도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자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치의 제도가 부족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도는 선진적인 제도를 이제 가져오는 게 너무 쉬워요. 경제도 어떤 경제 체계를 가져오는 게 너무 쉬운데 경제사적으로 보면 또 세계사에서 보면 어떤 민주주의가 잘 이제 이식되지 않은 나라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잘 이식되지 않은 경우에 왜 그런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여전히 이전 상태와 똑같았다면은 아무리 제도를 심고 규칙을 정해도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에서 어떤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인간들이 여기에서 어떤 상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로 가는가, 경제로 가는가 이것이 이 사회의 어떤 색깔, 이 사회의 성격을 결정짓는 핵심 영역이라고 본 거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능성, 싹, 또 씨앗, 아직 어떤 정해지지 않은 것. 그런데 그 씨앗을 가지고, 그 싹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것들을 펼쳐내면 이 영역들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 영이라는 영역, 문화라는 영역, 자유라는 영역은 그 결과들을 모두 담아내서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교육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 학교는 교육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교육까지 왔고 학교까지 왔고 그리고 학교 안에도 이와 같이 학교도 하나의 개니까 이것들과 마찬가지로 영역들을 이 학교 안에 있는 어떤 구성 단위들을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냥 제가 그대로 쓸게요. 우리 학교는 이제 운영위원회라고 하고 또 이사회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핵심은 결국에 교사와 부모가 다른 영역에서 조금 다른 원칙을 가지고 학교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이 영역은 같이 만나서 여기서 교사와 부모가 여기서 만나서 이 영역을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치, 평등, 운영위원회 이쪽 영역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보면 비중을 두고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씨앗 상태고 가능성의 상태니까 0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이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태극이 씨앗이 되고 근원이 되고 태극에서 운동하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음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음양이 나온 다음에 삼재가 나올 때는 세 번째 영역은 때로는 어떤 이 두 가지 이전에 있었던 두 가지의 종합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이 두 가지 영역이 겹쳐져서 생기는 중간 영역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역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해당하니까 마음은 보통 흔히 얘기하는 거 마음은 마야다. 마음은 진짜가 아니다. 마음은 왜 진짜가 아니라고 하나? 우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것들은 여기서 영에서 오는 영향 그리고 몸에서 오는 물질에서 오는 영향을 받고
겹쳐져서 만들어진 여기서 생기는 이게 보통 자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겹쳐져서 생긴 이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교사가 문화, 영적인 부분, 문화를 리드하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경제 영역을 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만나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를 얘기할 때도 책상 하나를 산다. 정말로 어떤 책상을 살 것이냐, 그 어떤 책상을 살 것인지 고민할 때도 교육적인 고려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도 필요해요? 경제적인 고려도 필요해요. 돈에 대한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만나서 이야기해 볼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건 거죠. 어떤 때에는 문화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이 물질적인 토대에 대해 얘기해봐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공간이 운영위원회가 된다는 거. 이게 아마 직관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게 만약에 이 영역들에서는 교사가 여기 문화를 맡고 부모가 경제를 맡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가 서로에게 신성불가침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기서는 교사가 문화의 영역에서, 교육의 영역에서는 교사가 리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해요. 그 리드한다는 것은 어떤 모든 걸 결정하는 이제 전지전능한 신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발 앞서서 가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리드가 한 발 나가는 거, 앞서 나가는 거. 그러한 리드를 먼저 보여주는 거고, 그런 것들이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갖게 되면 그런 게 아마 리더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좀 사실 발도르프 교육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니까, 근데 좀 알기 쉬운 비근한 예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본 거고, 실제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권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교사들은 이 학교의 문화에 있어서, 학교의 영에 대해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권위를 가지고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시를 할 때 물론 부모님들의 의견을 항상 듣고, 그리고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보다 많은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교사가 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이 학교가 이 학교 안의 문화를 잘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교사가 반드시 그러한 리더십을, 그러니까 권위를, 발도르프 교육에서 얘기하기로는 권위를 잘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부모님들은 경제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공동체성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이 영역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런 권위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얼추 다 펼친 것 같은데,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나 잠깐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들은 사실 중간중간 좀 건너뛴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구도 속에서 인간에서 출발해서 사회, 그리고 이건 사회 안에 어떤 핵심 가치들이었고, 그리고 학교로 들어오면 이렇게 작동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얘기를 드렸고, 이제 잠시 정리를 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쉬고 우리가 같이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앞서서 제가 이거를 얘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다시 돌아가면 이것 때문인 거죠. 아이는
학교에 왔다가 저기 집으로 갔다가 이 두 공간 사이를 계속 서로 다른, 어떻게 보면 정말 서로 다르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두 세계를 계속 오간다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발도르프 학교에 왔다고 하는 것은 발도르프 학교에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계 따로 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니에요. 아까 저기 대호 아버지께서 너무 말씀 잘 주시고 어머니께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셨듯이 여기랑 여기가 아이가 이렇게 걸어가야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제일 교육 효과가 잘 나겠죠. 그러지 않고 여기 질서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서는 교실에서는 애들이 부모님에 대해 얘기할 때 그걸 부정하고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학교에서 하는 이거를 불신하고 이러면 정말 교육의 효과라는 게 저는 이제 교실에 있으니까 실감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게 뚝뚝 떨어져요. 그게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어디든 거기 그런 학교를 다니는 것이 낫다. 왜냐면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는 굉장히 그런 학교와 가정이 대화가 안 되고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혼란스럽고 불안하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나쁠 수도 있죠. 왜냐면 엄마 아빠는 어쨌든 같이 살면서 소통하고 얼굴 보고 그래도 대화라도 조금이라도 할 그게 있는데 학교랑 가정에서 신뢰가 안 생기기 시작하면 서로 정말로 대화도 없이 각자 플레이를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왜냐면은 이제 신뢰하지 않기로 했는데 뭘 얘기를 더 듣고 만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정에서는 애 때문에라도 집에 들어가고 하니까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위해서 제가 이 앞부분 얘기를 좀 했고요. 사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까 제가 뭘 빠뜨렸는지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냥 그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라서 1분만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를 빠뜨리고 가면은 안 되는 내용이라서 뭐였냐면은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학교라는 것은 이 문화를 재생산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에서도 핵심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강조했던 것, 슈타이너가 학교를 세우면서 강조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가 학교 교육을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교육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점에서는 대안학교에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경제가 교육을 지배할 때 학교는 어떤 직업 교육으로 전락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커야 할지가 자유에 따라서 이 아이의 가능성, 이 아이가 나아가는 성장 방향 이것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 필요, 아이의 외부에 있는 동기로 아이의 성장과 교육을 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논리가 문화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정치가 문화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예시는 이게 극단적인 예시인데 이런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은 좀 이렇게 감이 잘 와닿으니까 그런 걸 잘 보여주는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들인 것 같아요. 거기서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아이들을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제 규정하죠. 거기서는 체제를 천년고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쓰고 둘 다 이 교육에 영향을 주는 동기나 목적은 다르지만 결국 결과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한 아이가 아니라 지금 또 제 앞에 이제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이 아이는 어떤 씨앗과 싹을 가지고 왔는가, 어떤 잠재력이 있는가, 과거에는 어떻게 컸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아이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데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교사는 아이의 까르마를 읽어야 된다. 까르마를 읽는다는 말은 나는 지금 여기서 이 아이를 만나지만
이 아이가 이전에 어떤 과정을 겪어왔나, 심지어 그걸 더 넘어서 그것이 이전에는 이 아이의 삶이 시작되기 그 이전에는 어떤 것들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굳이 신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영향도 있는 것이고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가져온 이 아이의 고유의 기질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까지 이전생에 걸친, 이전생이라고 표현하면은 약간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정확하게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어서 그냥 이번 생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닌,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렵네요 말이. 그냥 하여튼 이전 생에 있었던 영향까지 다 포함해서 이 아이를 이해하고 이 아이가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발도르프 교육은 이제 이 아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중요한 모토이기도 하지만, 발도르프 교육 100주년의 슬로건은 세상을 바꾸는 배움이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배움. 여기서 익힌 이 꽃피운 잠재력으로 여기도 물론 가지만 여기랑 여기에 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라. 네가 꽃피운 잠재력으로.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배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연관되어 있는 이 수많은 세계와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내가 유기일원론인 거죠.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과 또 일들과 자연과 동물과 식물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작용하는 게 어떻게 여기서 다시 반작용을 일으키고 또 다시 나에게 오는가, 그걸 아주 실감나게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이렇게 통합해서 심지어 태어나기 이전의 영향도 통합하고 앞으로 미래 시간도 이 교육 안에 담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나, 우리, 또 동물, 식물, 광물 다 포함해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건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치나 경제나 다른 영역이 그 논리로 교육을 규정하게 될 때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방식으로 여기에 필요를 이제 재단하고 그것에 맞추게 된다. 그러면 이 아이가 가져온 그런 고유성, 이 아이 잠재력, 이 아이 과제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했는가, 그거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죠. 그 아이들은 서커스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서커스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바라는 교육은 아니잖아요. 반대로 경제 논리가 지배할 때. 근데 이제는 이걸 굳이 제가 막 열심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아이들의 창의성, 잠재력 그거 자체가 곧바로 경제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회사에 나가서 회사에서 필요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이 아이가 평생 동안 경제 생활을 잘 하게 해주지 않고, 간단히 말해서 엑셀을 잘 다루고 사칙연산 잘 알게 하는 게 이 아이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가진 자기 앞으로의 시대에는 창의성, 그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아이가 내가 남들과 다른 고유성, 그리고 나만의 색깔을 펼치지 못하면 앞으로는 경제적인 삶을 사는데 아이들은 곤란할 거라고요. 이제 정말로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우리 먹방 보고 있잖아요. 먹방은 행위 결과값으로는 똑같아요. 그걸 먹고 내가 먹었다, 소화했다, 그리고 그건 배출한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먹방을 본다고요. 그걸 왜 보나요? 근데 그 사람들 엄청나게 돈도 잘 벌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아이가 가진 어떤 고유함, 그것을 마음껏 표현하는, 아까 표현의 자유 말씀하셨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앞으로는 이 영역에서도 곤란하고, 당연히 이 영역은 아주 곤란하죠. 자신이 가진 어떤 생각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은,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에 많고 그냥 거기서는 어떤 내 의견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문화와 정신적인 자유, 문화적 자유를 강조했고, 교육은 그것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다 보니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실 좀 겸연쩍은데 10분 쉬고
그래도 뒷부분에서 좀 같이 또 대화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쉬고 다시 뵙겠습니다.